자, 안녕하십니까. 임팩트 행정법 한성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경찰행정 시험 치르고 나서 곧바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 강의. 여러분들 진짜 시험 치고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해설을 하기 전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더럽게 어렵습니다. 더럽게 정말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웬만한 7급 시험, 작년에도 약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웬만한 7급 시험보다 더 훨씬 어려웠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한 범위를 좀 벗어나는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뭐 법조문에서 거의 뭐 지금까지 기출되지도 않았던 부분들을 너무 많이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뭐 진짜 과연 이것까지 행정법에서 공부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적응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험장 갔을 때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러한 시험일수록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워요. 남들도 행정법 전문가로서 시험을 치르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결국엔 다 비슷비슷하게 공부를 합니다. 어느 강의 어느 수업을 듣던 대부분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범위 언저리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얘도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든. 그럼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뭐냐? 디테일 차이야. 내가 정확하게 나올 만한 것들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갔으면 그나마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겠지, 남들보다. 자, 그러한 차이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격차를 벌리셔야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 시험 대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출제 경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내가 강사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도대체 행정법 교수님들이라든지 노량진에 있는 학원 강사들한테 문제를 풀게 하면 전부 다 100점 나올까? 난 그게 솔직히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 그 정도로 좀 말도 안 되는 출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은데 대체로 그런 문제들이 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대략적으로 뭐 제가 뭐 신은 아니니까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점수대를 얻어야 합격점이라고 내가 뭐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5점에서 한 80점 나왔다. 자, 그러면은 뭐 충분히 고득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80점 넘어가면 당연히 고득점인데 한 요 정도 나와도 내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합격점 점수는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정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체적인 해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무조건 맞히셨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첫 번째 문제는. 자, 1번은 이제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자, 이거 자체는 원래 통치행위죠. 통치행위예요. 근데 이게 네 번째 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도 나왔어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통치행위인데 이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이 대북 송금한 행위, 이거는 이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맞는 지문. 왜 이제 세 번째가 틀렸죠? 서운 취소 행위, 대통령의 서운 취소 행위. 자, 서운 취소할 때는 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면 그 요건에 따라서 취소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그럼 당연히 이 법률적인 문제, 일반적인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이 틀린 지문, 3번이 되겠죠. 틀린 지문. 자, 4번은 맞는 지문이죠. 이라크 파병 결정 마지막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쉬운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결론을 명확하게 기억한 상태에서 정답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자주 보는 조문이 뭐 출제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뭐 몇 개는 그래도 기출에서 몇 개 출제된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상 정답을 맞추려면 맞출 수는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출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으면요. 근데 뭐 쉽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 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에 개정한 예산 및 예산 외 국고 부담 계약의 공고는 어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맞는 지문. 그다음에 2번. 국회법 98조 사망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이 하는 법률 공포는
수도권에서 발행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아니, 그게 아니죠. 어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합니다. 이 공포는. 그럼 이 문제 자체는 출제 포인트가 한 번도 나온 포인트가 아닌데 이거를 알 수 있느냐,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2번이에요.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특별시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자주 출제된 것이기 때문에 3번을 찍은 사람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되겠죠. 자,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은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자,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거 맞는 지문이죠. 권리 제한 의무부과. 원칙은 20일인데 그죠? 공포일로부터 20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권리 제한 의무부과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을 넓혀준다. 30일로. 맞는 지문. 그다음 네 번째, 헌법 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 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제한되어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권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이게 헌법 개정할 때 이게 정족수거든요. 이 국민 투표가 통과하기 위한 정족수예요. 대통령이 선명한 후 국세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인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읽는 것도 더럽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행정법 시험 범위라고 하기, 이제 행정법 총론 시험 범위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뭐 강론에서 공부한다. 강론에서 만약에 좀 디테일하게 공부한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공부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1, 2, 3번 중에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4번까지는 당장 몰라도 상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3번은. 그래서 앞에는 실질적으로 엄청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2번이 약간 어렵긴 했는데 뭐 엄격하게 말하면 맞춰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3번 볼게요.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하는 변상금 부가처분입니다. 자, 무단점유자한테 할 수 있는 두 가지 수단이 있었지. 첫 번째 변상금 부가처분,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변상금 부가처분은 행정처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 즉 사건이죠.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변상금 부가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는 결국에 행정처분이다,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다 해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2번이 틀렸죠. 청원경찰. 자, 청원경찰 얘는 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서술어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청원경찰 공무원 아니다. 이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이게 뭡니까? 강학상 특허죠. 그리고 특허 신청에 대한 뭐야? 거부니까 이거는 당연히 거부처분이죠. 거부처분.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 이거 무슨 관계입니까? 사법 관계죠. 그래서 우리 최근에는 기출에서 나온 적이 없고요. 거의 옛날 기출에서 가끔 물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출 문제집이라든지 그 표 정리된 부분에 공법 사법 관계 분명히 체크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4번은 어쨌든 맞는 지문입니다. 2번이 틀렸어요. 자, 근데 네 번째 할게요. 4번. 4번도 좀 어렵습니다. 왜? 이 4번이 어려운 이유는 생소한 지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걸 개수 문제로 출제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5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정답을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틀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안에 박스 안에 있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지문들은 아니었거든. 근데 이게 개수로 물어볼 때는 진짜 이거를 수험생 입장에서 이걸 맞출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4번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번, 4번 둘 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찾는 거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우선 첫 번째 기억. 이건 우리 최신 판례에서도 공부를 했고 기출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의원 개설 신고, 각급 의원 개설 신고, 의원급 병원의 개설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자, 이런 걸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일종의 영업 신고랑 비슷한 거라 그랬어요. 식품위생법상의 음식점 영업 신고랑 비슷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셔야 돼요. 그럼 기억은 이미 틀렸어요. 그냥 이제 니은 넘어가셔야 돼요. 니은.
자, 이것도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체육시설에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시도지사 등에 대한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였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좀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요. 노동조합 설립 신고. 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가셔야 돼요. 왜? 자, 노동조합을 아무나 설립할 수는 없어요.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가끔 노동조합 설립이 이제 부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청이 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애들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봐야 됩니다. 실체적 사유를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는데 뭐 우리 기출에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관련된 문제를 거의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디귿에서 한번 좀 막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수산업법 소정의 어업신고. 자, 어업신고는 뭐라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야.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어업신고랑, 자, 2번에서 어업신고. 자, 얘랑 뭐랑 비교해야 돼요? 수산 제조업 신고. 그래서 얘는 자체 완성적 신고죠. 그리고 얘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온 거예요. 이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다음에 납골당 설치 신고. 이것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4번이에요. 3번은 2번. 그다음에 4번은 4개. 그래서 기억만 틀렸어요. 기억만. 그 다음에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히셨어야 됩니다. 이건 최신 판례에서도 기출에서도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고, 물론 내 수업 아니고서도 다른 수업에서도 분명히 다 강조를 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행정입법 부작위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움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틀렸죠? 행정입법 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우리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러한 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추상적인 이러한 입법부작위 자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 즉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5번. 너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 입법부작위는 뭐라고요? 입법부작위 어떻게 된다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항고 소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헌법소원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소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위 행정입법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하위 행정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 자기 의무가 인정되지 않겠죠. 왜? 상위 행정입법만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입법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정명령을 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되겠지. 법적 의무가 없으면 여기에 대한 의무 불이행이 위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선 행정청에게 시정명령을 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 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작위라는 건 항상 이게 위법하려면 그거를 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작위를 냈다고 곧바로 위법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어야 돼요. 3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는데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에서 인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 즉 위법한 행위 내지 위헌적인 행위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은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6번도 무조건 맞아야 되는 지문이에요. 6번. 그래서 어려운 문제만 체크를 해볼게. 자, 하드했던 거. 자, 2번 조금 어려웠고 지금 4번 좀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5번은 엄청나게 쉬운 문제였고, 5번 엄청나게 쉬운 문제였고요. 6번도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통지행위죠. 통지행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특허 출원 공고. 기출에서 무지하게 우리 봤던 거죠. 특허 출원 공고. 그래서 이것도 통지입니다. 공고. 그다음에 니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거야. 공적장부에 올리는 거. 이게 뭐예요? 공증이지, 공증. 니은은 틀렸어요. 그다음에 기하고시. 이거 뭐예요? 고시? 통지죠, 통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입니다. 이건 확인이죠, 확인.
확인. 그다음에 대집행 계고 통지라고 얘기했잖아. 대집행 계고. 그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 6번에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다음에 7번. 다음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표시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문제 형식은 좀 어려운데 정답 찾는 건 진짜 쉽습니다. 왜? 지문 자체가 다 쉬워요. 자,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건축허가와는 달리 얘는 뭐예요?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죠. 기억은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니은. 한의사 면허는 경찰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인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맞죠? 한의사 면허, 운전 면허 이런 거 전부 다 강학상 허가예요. 그 다음에 디귿.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은 맞고요. 디귿. 하천법상 하천의 점용 허가는 일반인에게 하천 이용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설권적 처분이죠. 허가가 아니라. 하천이라는 것 자체가 공물이잖아. 여기에 대한 점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띡 하고 권리를 부여해준 거죠. 행정청이. 이런 걸 우리가 설권적 처분, 특허라고 합니다. 허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리을. 민법 제45조, 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이거는 그냥 딱 봐도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인가가 바로 나와야 돼. 인가. 근데 얘는 지금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허가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XX 정답 3번이 되겠네요. 7번. 55XX. 네, 8번. 송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송달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정답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한 걸 찾아가지고. 근데 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8번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하면 이제 틀리라고 낸 문제 같아. 8번은 두 개 처리할게. 진짜 어려워. 8번은. 왜 어렵냐면 좀 불만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야. 뭔가 출제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 경찰을 공부하시는 분들, 경찰행정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러한 법과목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까지 물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자, 8번에 1번 보시면요.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 등기 우편이거든? 등기 우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가 추정된다고 했죠? 송달이 추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일반 우편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일반 우편은 이게 분실 도난되거나 이러한 사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송달 내지 도달을 추정할 수가 없는데, 등기 우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우체부가 직접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없으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분한테 이제 문자 같은 거 발송하면서 직접 찾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보통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취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달이 일반 우편과 달리에 송달이 추정이 돼요. 근데 추정이라고 했죠. 추정은 반증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 걸 우리가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 추정과 다른 게 뭐예요? 간주예요. 근데 내가 행정법을 수업하면서 추정과 간주를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시험을 물어본 적이 없었고 행정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출제 포인트로 전혀 삼고 있는 시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런 걸 공부했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정과 간주는 다른 거예요. 왜? 간주는 반증에 의해서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거의 거의 99% 거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추정은 반증에 의해서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게 입증에 있어서 다릅니다.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간주라고 나왔거든. 틀렸어요. 추정이라고 해야 돼요. 추정.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에요. 2번.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과 달리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서 이를 입증해야 됩니다. 왜? 일반적인 우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내용 증명이나 이런 일반적인 우편 같은 경우에는 송달 추정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송달이 됐다고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3번. 납세고지서에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신에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에게 전달되도록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럴 수 있겠죠.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맞는 지문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전자문서의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는
또는 지정한 이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왜? 입력하면 도달이 추정된다고 했죠. 그죠? 입력 시 도달이 추정된다. 그죠? 누구? 수신자, 즉 받을 사람,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맞습니까?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지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번의 1번이죠. 1번. 자, 그다음에 9번 가볼게요. 자, 9번은 여러분들이 지문은 길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지문입니다. 1, 2, 3번 있죠. 1, 2, 3번을 여러분들이 지겹게 기출문제에서 반복하고 훈련했던 부분들이야. 근데 경찰 시험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호락호락하지 않게 기존의 기출에서 많이 물어봤던 것들은 지문을 더럽게 길게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이 긴 지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문제가 어렵고 또는 쉽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9번은 무조건 맞히셨어야 됐어요. 그게 기출을 공부한 어떻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9번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있어서 행정청이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부과한 처분을 한 경우 그 부과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 처분 나왔잖아. 자, 예를 들어서 과징금 100만 원 했다가 80만 원으로 감액했다면 감액 처분의 의의는 뭐라 그랬지? 감액은 일부 취소. 즉 상대방에게 이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일부 취소의 의미를 갖는다. 즉 마이너스 20의 처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일부 취소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이 소급해서 이 당초 처분을 뭘로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80만 원의 금액으로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1월 1일자 처분이고 얘가 6월 1일자 처분이라면 소송의 대상은 뭐가 되는 겁니까? 상대방에게 유리한 이 일부 취소, 이게 지금 처분의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1월 1일자 변경된 80만 원 당초 처분, 즉 당초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요 80만 원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요, 끝에 세 번째 줄, 당초 부과 처분 중 감액 처분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이 소송의 대상이고 감액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겹게 훈련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 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A라고 합시다. 현역병 입영 대상 처분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충력 편입 처분이나 제2국민력 편입 처분을 우리가 B라고 해봅시다. 제2국민력 편입 처분이 면제예요. 면제. 그 다음에 현역병 입영 처분은 말 그대로 군대 끌려가는 거예요.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이지. 그지? 양립할 수 없는 후행 처분이 있다는 얘기는 이 후행 처분에 의해서 A를 뭐 했다는 얘기죠? A를 취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라는 처분은 일종의 뭐야? A에 대한 취소 처분이에요. 취소 처분. 그럼 이거 무슨 문제로 나오겠어? 딱 떠오르지? 취소의 취소가 가능하냐? 이거 다시 취소할 수 있냐? 이거 취소의 취소가 가능하냐 문제는 뭡니까? 이거 취소의 취소 자체가 얘를 취소시켜서 원처분을 부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처분 자체가 수익적 처분인지 침익적 처분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에 있는 게 현역병 입영 처분이기 때문에 이건 침익적 처분이야.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의 취소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취소의 취소 자체가. 맞습니까? 그래서 끝에서 5번째 줄부터 가볼게. 종전의 병역 처분의 효력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 확정적으로 상실된다. 이해되시죠? B로 인해서 A가 취소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A를 취소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상실된다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새로운 병역 처분에 성립의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즉 이거를 다시 취소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취소의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출에서 너무너무 여러 번 여러분들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난도는 되게 높은 지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당연히. 자, 3번.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맞지? A라는 처분을 한 다음에 A를 취소했어.
A를 취소했다는 얘기는 뭐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수익적 처분이면 기존에 얻게 되는 이러한 기존의 이익, 그죠? 기득권 이런 것들을 취소 처분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A와는 별개의 새로운 취소 처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다시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가 될 행정처분에 있어서 하자 또는 취소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있게 될 기득권, 신뢰보호, 법률 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자, 요거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지. 비교 형량을 한다. 자, 직권 취소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수익적 처분을 직권 취소할 때 위법하다고 해갖고 무조건 직권 취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이 직권 취소할 때는 공익하고 사익을 비교 형량 해봐야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사익 침해가 너무 커, 취소로 인해서 박탈되는 이 개인의 침해가 너무 커, 그러면 직권 취소 못하는 거지. 근데 취소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커, 그러면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권 취소할 때는 뭐가 있다? 비교 형량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맞죠? 신뢰보호 관점에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 교량을 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정당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가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 책임, 즉 취소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야. 이거는 취소가 필요하냐? 이거는 취소하고 싶은 사람 누구야? 행정청이죠. 그래서 증명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그래서 3번은 되게 긴데 결국에는 되게 쉬운 내용이요. 지문만 길었을 뿐이지. 국어 시험이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네 번째 볼까요? 자,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뭐라고 볼까요? 이 강론상의 최신 판례인데, 여러분들이 1, 2, 3번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4번을 찍는 건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설사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9번은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번은. 자, 도로관리청이 도로조명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도로조명허가의 조명장소 및 조명면적을 포함한 흠이 있고 그로 인해서 조명료 부과처분에도 흠이 있게 된 경우 흠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조명료를 감액하는 것은, 자, 아까 과징금 감액처분이 뭐라 그랬어요? 일부 취소라 그랬잖아. 얘 해놓고 100만 원 해놓고 80만 원으로 하는 게 얘가 이제 마이너스 20이라는 일부 취소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감액하는 거 뭐야? 일부 취소야. 일부 취소.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당초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 처분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일부 취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당초 처분을 애초에 80만 원인 것으로 바꿔준다고 얘기했잖아. 소급해서. 일부 취소니까. 그죠? 맞습니까? 변경 처분이야. 이 일부 취소는 당초 처분을 이런 식으로 80으로 바꾸는.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틀렸죠? 흠의 치유가 아니지. 하자 치유는 100을 그대로 놔두면서 이 100이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치유 행위를 통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 100만 원 그대로 적법한 처분으로 바꿔주는 거. 치료를 해가지고. 원래 이 사람이 처음부터 어떻게? 100만 원인 상태로 적법한 처분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우리가 하자치유라고 그런단 말이야. 하자치유. 그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야. 하자치유는 그대로 원상태로 처음부터 적법한 처분인 걸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취소는 뭐라고? 변경하는. 일부 취소는 변경이야. 앞에 있는 당초 처분을 이런 식으로 80으로 바꿔주는 변경 처분.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9번의 정답은 4번. 자, 10번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10번은 정답 4번이죠. 부담은 뭐야? 독립쟁송이 가능하죠. 행정쟁송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10번은 4번이에요. 틀렸어요. 자, 참고로 2번 보시면 기한 나왔습니다. 기한이란 행정의 효력을 발생 변경을 장래의 발생 여부가 뭐야? 확실한 사실에 종속시키는 무관을 말한다. 맞죠?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거. 그죠? 반면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조건이라고 하죠. 조건, 정지 조건, 이런 것들, 조건.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10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11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참 문제가
어려운데 정답은 찾을 수 있었을 거야. 왜? 4번 있잖아. 4번이 기출에서 너무 많이 봤던 거거든. 그래서 딴 거 몰라도 무조건 여러분들이 4번 정답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11번은 정답이 4번이고 되게 쉬운 문제였다라고 봐야 돼요. 왜? 나머지가 살짝 어려워도 정답 자체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정답부터 다시 보자. 자, 정답.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했다면, 즉 적법한 행정지도라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 그죠?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나머지 볼게.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의견 제출과 사전 통지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이야. 왜? 행정지도에 관해서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의견 제출에 대한 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도의 뭐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걸 내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처분에만 의견 제출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행정지도에도 그 방식에 대한 의견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부분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낚시하려고 의견 제출하면서 사전 통지까지 같이 묶어놨어. 사전 통지는 없어요.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행정지도에 대한 별도의 의견 제출만 있지 사전 통지는 없어. 1번은 틀린 거야. 됐죠? 2번. 행정절차법상 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서면에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지도의 내용과 신분을 적으면 되고 취지를 적을 필요는 없다. 아니죠. 신분도 적고 그 취지도 다 적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벌써 틀렸죠? 자, 직무행위는 뭐뭐 들어간다고? 직무행위는 권력작용, 비권력적 작용, 이거 전부 다 포함된다고 얘기했잖아. 뭐만 빠져?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 얘만 빠진다고 했어요. 얘는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넘어가 볼까요? 12번. 자, 다음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만 고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맞히신 분 있나요? 이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12번은 좀 어려웠어요. 12번 한번 체크해 볼게요. 12번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개 정도 체크할게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조금 어려웠어. 왜냐면 조문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꿰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 기출에서 봤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얻어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건 전자문서예요. 전자문서. 일반적인 문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없죠. 전자문서, 이메일 같은 거 보낼 땐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요. 왜? 상대방이 전자문서를 아예 모를 수도 있으니까. 동의받고 그 다음에 수신, 어디 컴퓨터로 보내야 되는지 송달받을 곳을 지정을 하고 이런 것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동의가 필요한 건 전자문서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왜? 이 행정절차법상 이 행정조사 이런 거에 대해도 뭐가 있냐면 직권조사 절차가 있습니다. 직권조사. 그래서 틀렸어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직권조사. 그래서 행정조사에도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소송에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도 있고. 그래서 이 행정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소송, 심판, 조사 이런 것들 전부 다 직권조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된 날부터 며칠 전까지예요, 이거? 10일 전까지잖아. 이건 여러 번 나왔던 거. 10일 전까지 10일. 7일이 아니라 10일이에요. 10일. 그래서 디귿도 틀렸어요.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렸네. 리을.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즉 투명성. 그죠? 우리 행정절차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리을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 행정절차법은 법령 해석 요청권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이런 규정은 있었어요. 신뢰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있었습니다. 딱 여기까지였어요. 우리 행정의 일반 원칙과 관련해서 신뢰보호. 뭐 비례 원칙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죠. 이런 것들도 봤어요, 우리가 조문 볼 때. 근데 뭐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왔었고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건 없습니다. 우리 본 적이 없어. 행정절차법 공부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건 리을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옳지 않은 건 총 4개가 되겠죠. 정답 12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 리을만 맞다고. 리을만 맞아요. 리을만.
자, 리을만 맞아요. 자, 13번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엄청 쉬운 지문이에요.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13번은 무조건 맞으셨어야 돼요. 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관한 법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해서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한 것이기는 하나. 맞죠?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공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4번도 포함된다. 1번은 맞는 지문. 2번 법원이 행정기관이 정보공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공개 청구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사유랑 공개 사유랑 혼합되어 있고 이게 분리가 가능해. 분리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얘만 공개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공개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만 뭐 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만 취소를 하면 되는 거야. 일부 취소. 이것도 우리 기출에서 여러 번 봤던 거예요. 여러 번 봤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뭐야?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해서 일부 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죠. 일부 취소를 해야 돼. 일부 처분이라고 썼네. 일부 취소.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13번의 정답 2번이에요.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분리가 가능하면. 그다음에 3번. 자, 마지막 줄 보세요.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거 누가 증명해야 돼요?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공개하기 싫다는 얘기야. 공개하기 싫은 사람이 입증해야지. 누구? 공공기관에게 있다. 3번 맞는 질문.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공개를 해줘야지. 야, 네가 알아서 찾아봐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맞는 지문. 13번은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14번 넘어가 봅시다. 14번. 행정조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번도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여기다 요 정도 표시할게요.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지금까지 엄청 어려운 거 지금 8번 나머지 지금 어려운 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13번 좀 어려웠다. 13번이 아니라 14번이죠. 자,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는데 우리 법조문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으로 나와 있어요. 어쩌라고?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국무조정실장인지 국무총리인지 이것까지 어떻게 알아? 그죠? 1번은 몰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다음,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한지 여부를, 즉 중복조사인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반드시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도 틀렸고 2번도 지금 계속 틀렸어요. 그다음에 3번.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7일이 지금 행정조사 기본법 하면 7일 떠오르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찍어도 3번 아니면 4번을 찍어야 돼. 4번에도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행정조사 실시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 요구서, 보고 요구서, 자료 제출 요구서 및 현장 출입 조사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이거 맞는 지문이야, 둘 다. 여기까지 7일 전까지. 그래서 3번 4번이 둘 다 날짜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행정조사 기본법, 무조건 행정조사 기본법 나오면 7일을 떠오르라고. 그러면 3번 4번 둘 중에 하나를 찍는데 문제는 뭐가 틀렸냐, 조사 대상자에게 4번 보시면 구두로 통지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야, 구두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지? 서면이야, 서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7일 전까지.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찍는다면 몇 번을 찍어야 돼? 정답은 3번을 찍으셔야 되겠죠. 14번의 정답 3번. 그래서 요거는 엄청 어렵다라기보다는 어렵긴 어려웠어. 근데 조금 어려웠어. 조금. 표시를 작게 해갖고 조금. 근데 아마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는 되게 높았을 거예요. 왜?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배치가 되면서 그 중간에 있는 세부 지문들이 진짜 이거는 맞추라고 낸 건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진짜. 그다음에 15번. 15번은 또 되게 쉬운 문제죠. 15번은
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위반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아니지. 이행강제금은 강제집행이잖아. 강제집행은 미래 의무 이행을 위한 확보 수단이지 과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아니야. 왜? 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벌이 아니잖아. 과거에 대한 제재는 딱 행정벌이야. 즉 과태료라든지 행정형벌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그다음에 니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특별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거 맞는 지문이지. 왜? 이행강제금은 이게 행정처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했어요. 특히 우리 두 가지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하고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했을 때, 자,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별도의 비송사건 절차법상의 과태료 재판이라는 별도의 그 불복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처분이 아니야. 근데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불복 수단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야? 행정심판으로 다퉈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처분이 되는 거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강조했던 거야. 최신 판례까지 끝까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지문이죠. 기억 틀렸고 니은 맞는 지문. 디귿.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계고에 해당한다. 맞죠? 부과 예고는 계고겠지. 그죠? 그 다음 리을.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거는 빈출이잖아. 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해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 대집행도 가능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다. 이 판례가 출연한 이후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맞는 게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정답은 15번에 3번이죠. 3번. 자, 미음은 틀렸어요. 이행강제금은 일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금전적 부담으로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 13조 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 대상이다. 아니지. 왜? 얘는 벌이 아니란 말이야. 이중처벌 금지에서 이 처벌은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우리 판례는 이 처벌을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형벌을 얘기하는 거야. 형벌. 그래서 형벌 두 번 부과하지 말라 이 얘기야. 형벌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 돼 안 돼? 되지. 형벌은 처벌이지만 과태료는 뭐야?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처벌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단 말이야. 이행강제금도 처벌이 아니지.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했다 하더라도 이중처벌이 될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미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도 되게 쉬운 지문이었어요. 16번도 무조건 맞히셔야 되는 거예요. 16번. 16번은 여러분들 정답이 우선 2번이야. 2번부터 보면은 이게 지금 공매 통지를 안 한 거거든. 자, 공매 통지 안 하면 이거 위법하죠. 공매가 위법해지죠. 왜? 공매 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니까. 이런 식으로 절차법상 위반이 생기면 우리 판례는 대체적으로 취소 사유로 봐요, 무효 사유로 봐요. 취소 사유로 보잖아. 당연 무효가 아니야. 취소 사유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1번 볼까? 행정상 강제징수란 국민이 국가 등 행정조치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 그죠? 세금 안 낸 경우 이런 식으로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취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죠.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강제징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국세징수법상 압류 후 부가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당연히 압류를 해제해야 되겠죠. 왜? 위헌으로 됐으면 더 이상 이 집행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법령이 사라졌단 말이야. 더 이상 이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법하단 말이야. 해제해줘야죠. 압류를.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상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자 체납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체납처분의 대상이 됐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틀린 건 정답이 2번이에요. 자, 이거를 절대적으로 맞히셨어야 돼요. 16번에 2번. 그 다음에 이제 17번이 나오는데 이 17번은 이거를 맞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행정법의 신이지. 둘 중에 하는 것 같아요. 17번을 맞췄다 그러면 행정법의 신 또는 찍신이야. 찍신. 17번 도박입니다. 도박 문제.
그러니까 17번 같은 문제를 출제하는 이상 변별력은 사라지는 거야. 이거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17번까지 맡을 정도의 실력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경찰 시험 이렇게 출제할 때도 이런 식으로 출제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주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까지는 좀 약간 뭔가 주제 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너무 심했어. 내가 과연 시험장 가면 수험생으로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17번은 나도 틀렸을 것 같아요. 자, 17번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 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둡니다. 맞죠? 법무부의 본부심의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죠. 법무부의 본부심의회. 자, 법무부 말고 어디 있습니까? 국방부 있지. 자, 국방부에다 뭐 두는 거야? 특별심의. 그 다음에 자, 본부심의회. 그 다음 또 자구심의회. 여기 각각에다가 뭐 두는 거예요? 자구심의회. 지구심의회. 자, 지구심의회를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지구심의회는 각각에다 둔다. 이렇게. 어쨌든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2번.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적어도 소속 공무원, 법관, 변호사, 의사 각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모르겠어요. 이거를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3번. 배상신청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구심의회를 포함하여 이중으로 접수된 사건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구심의회에서 처리한다. 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보내주겠죠. 그다음 4번째.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일입니다.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나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일주일이 아니라 2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틀려도 되는 문제다. 17번에 정답은 4번인데 자, 요거는 그냥 틀려도 되는 문제다. 깔끔하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여러분한테 대비하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은 그냥 가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18번.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거는 최신 판례도 나왔었고 대부분 봤던 부분들이요. 되게 강조했던 부분들이에요. 전부 다. 자, 농업손실보상 청구권. 우리 농업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요즘에 최신 판례들이 가끔 몇 개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이제 민사소송 절차냐? 아닙니다. 당사자 소송 절차입니다. 왜냐? 이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 같은 경우 사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 공권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건으로 보면 이제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겠죠. 근데 이 사건으로서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수산업법상의 손실보상 청구권. 수산업법상의 손실보상 청구권은 우리 법원이 민사소송 사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공법상 이 당사자 소송 절차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이미 틀렸습니다. 18번은 정답이 1번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다 봤던 것들이에요.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대요. 자, 이게 포인트죠.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래. 그러면 이거는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돼 말아야 돼? 고려를 해야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 발생한 이 가격 변동 이런 것들은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개발이익은 배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외의 사업, 당해 공익사업 말고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 취득한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야? 고려를 해서 손실보상액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포인트가 나와 있잖아. 당해 공공사업인 개발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가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맞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토지 수용 보상액은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은 상태로 평가를 해야지. 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고시가 있었네요. 매립고시. 자, 고시가 있었다. 고시가 있다고 하고 곧바로 손실이 발생합니까? 아니죠. 아직까지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시 이후 실제 사업이 실행이 돼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손실이 발생합니다. 우리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실제 현실적인 손실이 발생해야 돼요. 따라서 고심한 단계에서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그 이후 실제 사업이 실행됐을 때, 매립 사업이 시행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거 강조를 했던 부분이니까요. 맞는 지문 처리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고시가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맞죠?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 동그라미죠. 실행되어 관행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마지막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자, A와 관련된 손실보상 청구권 이게 없으면 비슷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죠. 관련 규정이 없을 때. 그 대표적인 최신 판례, 이게 2018년 최신 판례인데 이것도 한번 우리 최신 판례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가볍게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하세요. 하천법 50조에 의한 하천수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6조 1항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하천주 사용권이라는 권리, 또한 이 두 가지 포인트 아셔야죠. 권리. 자, 권리 요것도 재산권에 해당된다. 자, 재산권이 뭐라 그랬어요? 구체적인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예요.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 그래서 꼭 소유권 이런 거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기타 권리 이런 것도 환가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전부 다 재산권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물에 사용하는 권리 이것도 재산권에 해당되고 여기 하천수 사용권이 물에 사용하는 권리에 포함된다. 그래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번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적절한 것은 이거 나왔어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엄청 쉽지는 않았거든. 그래도 정답을 찾을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어려운 수준으로 표시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19번은 표시를 안 할게요. 자, 19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 4번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 맞죠?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하며 맞죠? 자,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우리 최신 판례에서 봤던 판례예요. 이거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상의 특별행정심판도 포함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특별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도 그때도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나눠드린 최신 판례에서도 우리가 전부 다 봤던 판례들입니다. 1번은 틀렸어요. 2번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입니다. 그럼 애초에 행정심판 잘못 제기한 것이고 이미 행정심판 제기기간 지났기 때문에 불가증력이 발생한 거예요. 더 이상 불복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재결이 있은 다음에 재결서를 송달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원래의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기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못한 것으로 봐야 되고 또한 불가증력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따라서 이렇게 부적법한 심판 청구 거친 다음에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너무 얼토당토 않죠. 이거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무효 등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취소 소송과 같이 제소 기간이 제한이 있다. 틀렸죠? 무효에는 제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맞죠? 취소에 제소 기간 제한이 있고 무효에는 제소 기간 제한이 없지. 그다음에 이 부작위 같은 경우, 부작위에도 제소 기간 제한이 없는데 문제는 행정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또 제소 기간 제한이 있죠. 부작위 같은 경우 두 가지 나눠봐야 된다고 했어요. 원래는 제소 기간 제한이 없는데 행정 심판 거친 경우에는 제소 기간 제한이 있다. 어쨌든 무효는 제소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처분 당시에는 취소 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자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비로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입니까? 처분이 있었어요. 처분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 법령이 있었겠지. 자, 근거 법령이 있었는데 이 근거 법령이 이후에 자 위헌 결정이 나온 거야. 위헌 결정. 근거 법령이 위헌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근거법령 날아가겠지. 근거법령이 나가려면 얘는 이제 취소 사유인 하자가 되겠죠. 그죠? 위법한 취소 사유 하자. 잘 보세요. 위헌 결정 이전까지는 이 처분이 어떻습니까? 적법한 처분이었죠. 위헌 결정이 나야 이 처분이 위법해서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헌 결정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적법한 처분이란 말이야. 이게 근거법령이 위헌 결정 내야 그때 비로소 이제 이게 위협하고 취소 사유가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한 상황이라 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제소 기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소 기간. 이때는 어쩔 수 없잖아.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 왜?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니까. 이 처분이 적법하니까.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자, 이 위헌 결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위헌 결정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다음 위헌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년 이내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4번은 정답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1, 2, 3번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거든. 1, 2, 3번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4번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좀 어렵긴 했지만 찍을 수 있잖아. 1, 2, 3번을 아니까 명확하게. 그래서 어렵다고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20번 가볼게.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건 너무 쉽죠. 왜? 1번. 기출 나왔던 거잖아. 사립학교 교원 징계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입니다. 사립학교야, 사립학교. 여기서 이제 징계 처분이 있었다고, 징계. 자, 이거 행정처분이 아니야. 이거 행정처분 아니지. 자, 위에다 쓸까? 사립학교. 여기서 교원 징계 처분이 있었다고요. 자, 이거 처분이 아니야, 이거. 이거 처분 아니잖아. 처분 아니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도 자,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지만은 별도의 불복 절차를 우리가 따로 마련하고 있어요. 뭐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칠 수 있어요. 자, 행정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처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잖아. 근데 애초에 처분이 없잖아. 처분이 없다는 얘기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얘는 뭐가 아니란 얘기야? 행정심판이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원처분이 되는 거죠. 처분은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 이거 우리 기출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죠. 이게 이제 뭐랑 다릅니까? 이게 국립학교였다면 다르죠. 국립학교였다면 국립학교에 있어서의 교원징계 처분은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해갖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을 거쳤다면 그 결정은 뭐가 되는 거야? 행정심판 재결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애초에 처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변상 판정에 대한 감사원의 재심 판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거 2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야. 정답 1번 찍고 2, 3, 4번은 여러분들이 안 보는 게 더 이득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특별히 뭐 모를 만한 지문은 특별히 없습니다. 왜? 찾아보자. 이게 뭐냐면 자,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 행정심판이 별도로 따로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야? 감사원의 재심 결정이잖아. 감사원의 재심 결정. 이게 뭡니까? 특별 행정심판이잖아. 자, 이때 얘가 원처분이지. 원처분이고, 자, 얘가 이제 행정심판의 재결이야.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주의니까 얘입니까? 아니잖아. 얘는 재결주의를 취하지. 특별법에서. 그래서 재결주의 외우라고 했잖아. 재결주의. 자, 재결주의 뭐라고 했어? 감, 노, 트. 그 중에서도 얘야, 얘. 감사원의 변상 판정 처분에 대한 감사원의 재심 결정은 뭐라고 얘기했지? 재결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소송의 대상은 뭐야? 원처분이 아니라 얘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처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특허심사관의 거절사정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뭐야? 재결의.
우리 행정심판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지만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재심 판결은 뭐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 맞죠? 재결주의를 취하니까.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요. 그 다음에 3번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된다. 자, 피고가 왜 중앙노동위원회겠어요? 이것도 뭐야? 노동위원회 처분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소송의 대상이란 말이야. 재결주의란 말이야. 재결주의. 그럼 여기서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있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피고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처분을 송달받은 부터 15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3번 지문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피고를 뭐로 지정했어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했잖아. 자, 노동위원회가 지금 이 위원회 같은 합의제 행정청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야? 행정청 그 자체가 피고가 된다고 했어요. 피고. 그래서 원래는 위원회가 돼야 돼. 위원회. 근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잖아. 예외가 누구야? 위원장. 피고가.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되는 경우. 이거는 예외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거 노동위원회의 처분. 노동위원회의 처분. 됐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별법상 이 특허 취소 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그리고 특허 취소 신청서, 심판 청구서, 재심 청구서의 각하 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겠지 뭐. 그지?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 찍고 나머지 2, 3, 4번은 안 보시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는 2, 3, 4번을 보시겠지만 우리 실제 시험장 가신 분들은 1번 딱 찍고 끝냈어야 됐어요. 나머지가 좀 약간 쉽지가 않았단 말이야. 어쨌든 정답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이제 꼽아 보면은 얘였죠. 요거 17번. 그죠? 얘네는 조금 어려웠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얘는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2, 4, 12, 14 요 네 문제 중에 한두 문제만 여러분들이 맞췄어도 고득점 하는 거야. 이 두 가지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틀렸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빨간색 표시한 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히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고득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자체가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로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너무 어려운 수준이야. 진짜로. 대한민국 그 행정법 시험 중에서 아마 국회직 다음으로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진짜 고생하셨고 조금 못 봤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우리 나중에 한번 어떻게 될지 결과를 끝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니까. 여러분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